자, 이번 시간에는 357페이지예요. 물권법 일반 파트입니다. 먼저 물권법에 썼어요. 물권법의 의미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에 규율하는 법이다. 그죠?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물권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물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즉 물권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물권법의 법원이라 그러는데, 물권법의 법원은 우리 민법 185조였어요. 물권에 관한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사하지 못하게 물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권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만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요.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은 법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요. 법원. 이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만 인정한다. 자, 이때요. 여기에 법률이란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국회에서 만든 재정법. 이것만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 해서 법률이라 그래요. 자, 이거 외에는요, 여기 외에는 물권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이러한 물권법의 특질은 특성에도 좋고요. 이것은 채권법과 구별해 보는 건데요. 결국은 물권법은요, 첫 번째요. 대부분이요, 금방 했듯이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여기에서만 물권에 관한 내용을 정의해 두기 때문에 이것은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법률 또는 관습법 외로는 할 수 없도록 법에 딱 규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요, 물권법에 관한 이 법은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대체로.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물론 임의법규가 있기는 합니다. 임의법규가 있긴 하지만 물권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강행법규성이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강행법규다. 즉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인정한다. 관습법에 인정되는 내용대로만 인정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이란 거죠. 두 번째요. 물권법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요. 그 나라의 고유한 법 제도에 따라서 물건을 규율한다. 물건 자체를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모습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유한 법의 성질을 갖는다. 이걸 고유법성이라고 합니다. 고유법성.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하면 전세권 같은 거예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게. 그런 면에서 보면 고유적 성격이다. 또 관습법에서 보면 어떤 게 있나요? 분묘기지권이라는 마치 지상권과 유사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요. 관습법상. 이렇게. 우리 판례가요. 자, 그런 내용은 뭐냐?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란 거예요. 남의 토지에 우리 선조님이 거기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 그 땅 토지는 우리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소유자가 그 분묘를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그 후손들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그러한 나라 습성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유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전반적으로 보면 권리적 성격이 많은 로마법적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르만법적 성격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서로 교착, 함께 존재하고 있다, 공존한다 이 말이죠. 로마법적 제도는 주로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든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요소죠. 권리니까 개인주의적 요소 이런 것도 물권법에 있고요. 게르만법적 요소 이건 단체법적 요소입니다. 단체주의적 요소. 여기는 주로 권리보다 제도적 측면이죠. 뭐 선의취득 제도라든지 이게요. 또 뭐 총류 제도라든지 뭐 등기 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요. 그런 게 막 게르만법 요소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교착돼 있다. 즉 이렇게 함께 우리 민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의 특성은 뭐 이런 정도로 봐둘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물권법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물권을 규율한 법이라 했죠. 물권을 규율한 법. 그러면 물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이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물건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냐? 직접 지배해요. 직접 지배해서 지배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여를 부정하는 배타적이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한 권리다. 이게 보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물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물건이란 것이죠. 이런 면에서 채권과 다른 거죠. 채권은 특정된 채무자에 대해서, 의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이행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청구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이득을 취하는데, 그거는 채무자는 의무자의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직접성이 없어요. 직접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물권과 채권이 다릅니다. 이러한 물권은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물권의 특성은요, 뭐 성질이라 해도 좋습니다. 성질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죠. 당의 목적물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물권은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다.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보세요. 채권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하여 그 이익을 실현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물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야, 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 취하는 걸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권리다.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 직접, 그 다음 지배, 배타성, 그리고 절대적 성격.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관념적입니다. 소유권이니까 관련, 뭐 물권이니까 관련적이죠. 관념적이다. 머릿속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물권은요, 두 번째 주체가 누굴까? 사람이겠죠. 사람.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인 사람이 물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요. 그러면 대상은요. 객체. 물권의 객체는요. 기본적으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요 물자가 바로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 말이죠. 자, 물권. 근데요,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 특별히 물권은 모르겠네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니까요. 물권을 정할 때 법률 또는 관습에다가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물권이 성립하도록 규정을 두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따라서 물권의 대상은 물건 이외에도 권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예를 봐야겠죠. 예컨대 저당권이라는 우리 민법상의 물권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물건 외에도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 같은 이러한 물권을 대상으로 해서, 즉 권리죠.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도 저당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다는 것이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저당권은 물건 외에도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죠? 왜?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외로 권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 규정은 규정을 둬야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예외가 인정된다. 이게 뭐예요? 물권의 특성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교재는 360페이지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요? 물건. 자, 이것은 이미 우리 민법 총칙에서요. 98조에서부터 물건의 개념을 정리했죠. 98조, 그 다음에 99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물건, 이것은 유체물도 물건이고요. 물론 무체물도 물건이죠. 자, 이것은 모두 관리 가능해야 한다 했어요. 관리 가능 성사를 근거해서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물건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우리는 여기는 두 번째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했냐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그죠? 즉 물건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외 물건들은 전부 다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놨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개념은 적극적 개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할 때 이러한 개념으로는 소극적 개념을 규정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동산이든 간에 이러한 내용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물건으로서 독립한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질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러한 내용의 물건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면서 현존, 그렇죠? 특정되어야 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하는 말을 써요. 이런 말이라고 했죠.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된다 말이죠. 즉 독립된 물건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물 일권주의라 한다. 자, 왜 일물 물권주의를 만드냐? 이런 원리를 만들었냐 하면 바로 권리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권리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시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공시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공시 방법에 따라서 그 권리를 공시하려고 그러면 그 물건에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어야 권리를 하나 인정함으로써 명쾌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물건 일부에 대해서도 만약에 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했어요. 그 물권 관계, 권리 관계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물일권주의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는 공시 방법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물일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바로 물건에 관하여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 그 권리관계를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공공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컨대 우리 민법 소항을 보면 부동산의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형식에 따라서 인도는
결국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점유 이전. 그 점유 이전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점유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산의 물권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이 말은 점유를 통해서 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점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통해서만 공시한다. 이래 되겠죠. 이러한 공시 방법, 즉 등기나 점유를 명백히 공시할 수 있기 위해서 일물 일권주의를 취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그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으로서 일물 일권주의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말이죠. 이 일물 일권주의를 정했지만 그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예외. 그걸 이제 여러분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구성 부분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물권을 인정하는 경우, 또 여러 개의 물건 위에, 즉 집합물이겠죠.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 예외는 반드시 뭐라겠어요? 민법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죠. 우리 교재 361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자, 건물은요, 보통 일동의 건물에서 동을 씁니다. 개수를 해야 할 때 동. 한 개의 물건, 건물을 할 때 일동이라 그런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건물은요,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된 벽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비와 눈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갖추어지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건물이라고 한다. 이게 판례이기도 하고 건축법에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판례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기둥과 벽과 지붕을 갖추면 건물이라 하고, 그것을 한 동, 일동이라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일동에 소유권 한 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예컨대 우리 법상으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건물 속에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건물이요.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일동의 아파트에 101호, 102호 주인이 다르죠.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자라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이때 그 각각이 소유권으로서 구분되어 있는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컨대 건물 일동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 이것이 우리가 판례에서 보면, 민법 규정에 보면 도면을 첨부해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뭐가 있다? 그래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토지요. 토지는 보통 1필지다 해서 필로 그 개수를 정합니다. 필. 이렇게요. 필로 써요. 그러면 한 필지의 소유권 구분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적과라 그러죠.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면에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구획을 합니다. 그 구획된 한 부분을 우리는 1필지라고 한계를 한다. 그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원래는 소유권 한 개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1필지 일부에 대해서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일부 부분에서요, 일부,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민법에 허용되는 이 규정을 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용익물권. 그렇죠?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예컨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수목, 사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수목. 이 수목에는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임목 등기죠.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토지와 분리되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어디에요? 요 수목의 집단인 임목 요 부분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 임목을 등기를 할 수 있는 임목에 관한 법률은요, 특별법이다. 그죠?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는요, 소유권 외에도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은 등기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수목의 집단인 임목, 이것은요, 별도의 물건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토지에 심겨져 있는 과수나무에 아직 따지 않은, 분리하지 않은, 취득하지 않은 열매가 맺혀져 있다, 열려 있다. 이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러죠. 자, 미분리 과실에 관해서도요, 토지 수목과 분리해서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바로 여기는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 별개, 나무 소유권 별개, 즉 수목의 소유권 별개, 그리고 미분리 과실, 열매 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수목에 있어서도요,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에 대해서도 임목 등기가 아닌 명인 방법을 갖춰버리면 별도의 소유권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알아주셔야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죠? 도대체 명인 방법이 뭘까? 명인 방법이 뭘까? 자, 명인 방법이란 것은요, 우리 판례가 이거는 관습법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례가요. 자,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면 명인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방법이라면 명인 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상물을 특정하고 특정된 대상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의 모습이 갖춰져 있으면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성격을 뭐냐? 하나는 대상의 특정성을 갖출 것, 특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유관계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 계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면 그때는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특정성과 계속성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인정하게 된다. 이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갖췄다. 그러면 이때 명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거냐? 여기는요,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소유권. 요게 근거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명인 방법을 갖출 수 있는데 그 대상물은 뭐냐? 그렇죠? 수목도 명인 방법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으로 대상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네요. 또 토지의 구성 부분에, 즉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으로서요, 농작물도 있을 수 있죠. 농작물. 이 농작물도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동안, 즉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동안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중요해요. 판례가 우리 대법원에서요, 60년대 초반에요. 워낙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 죽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이라도 쓰지 않고 있는 남의 땅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감자도 심고 말이죠. 옥수수 심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남의 땅에 씨를 뿌려서 키웠다라고 해서 그게
땅 소유자다 해버리면 그 1년 동안 잘 키운 사람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법원은요, 어떻게 하냐면 토지와 농작물의 소유자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에 한해서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 씨를 뿌린 사람이 잘 키워서 경작해 놨다면 그 경작한 사람이 소유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가야겠다. 이것은 뭐예요? 삶의 모습이다. 그죠? 생존의 배려다. 생존의 배려. 그래서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즉,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서 그 농작물을 잘 키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린다. 따라서 땅 주인이 거기다가 만약에 갈아엎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거는 전부 다 남의 재산을 부수은 거니까 오히려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경작자가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요. 조심할 것.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명인 방법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작자가 경작되어 있는 그 농작물을 토지에 이렇게 커 있는 상태에서 경작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제3자한테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대로 팔아버리면 그 산 사람, 즉 농작물의 양수인,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 경작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놈을 낼지 이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명인방법의 대상을 이러네요. 수목이라든지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농작물도 공시방법을 쓰는 명인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일반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에 도대체 물권이 어떤 것이 있냐? 이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를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물권의 종류 정하는 것은 민법 185조에서요. 명문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원리를. 그것을 뭐하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못한다.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185조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률과 관습법에서만 물권을 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은요. 물권의 종류와 그 종류의 내용, 물권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강제된다 이 말입니다. 강제된다. 강제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약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정하면 이것은 전부 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효다. 그래서 우리 법상에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법이 바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강제되고 내용이 강제되는 내용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 의미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이 무효다. 이걸 위반한 내용이면 무효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요 365페이지예요. 거기에 3번 185조의 내용, 즉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법률이란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재정법만을 말합니다. 즉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는 이러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관습법이란 것은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행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법적 확신을 취득했을 때 관습법으로 바뀌죠. 그 관습법 안에 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로 창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의 모습으로 종류를 정할 수도 없고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물권의 종류를 만든다든가 약정에서 만든다든가 또는 약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을 담으면 그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63페이지에요. 4번 제일 위에 있죠. 185조 위반의 효력, 즉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 당사자 약정으로 물권의 종류나 물권의 내용을 정한다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무효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법률에 있는 물권의 종류, 그 중에 법률 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민법에 있는 법률과 기타 특별법에 있는 법률이 있겠죠. 그러면 특별법에 있는 법률은 생략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민법에 있는 법률에 있는 물권 종류만 좀 살펴본다면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와 있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서 이렇게 총 8개의 물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란 것은 이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와서 물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바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란 거예요.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끄집어내서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빼내가지고 줘버리면 그 취득한 사람이 물권이라는 취득했는데 이 물권 이름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져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소유권 안에 있는 사용 수익권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소유자는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소유권의 대상 목적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 처분 외에 당의 물건을 바꾸면, 돈으로 바꾸면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 가치 일부를 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담보물권의 형태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해야 되고 그만큼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바로 소유권 안에서 그 교환 가치를 빼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받겠죠, 소유권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 질권, 저당권이라는 6가지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해서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에서 사용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 물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의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자기의 채권, 돈 빌려준 채권을 안전하기 위해서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미리 그만큼 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안전장치로. 물건을 지배하면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채권의 안전장치를 우리는 담보라 그래요. 그 담보의 내용이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제한물권 속에는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라는 2가지 형태의 물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8가지의 물권 관계를 점유권과 소유권은 분리되고요. 아예 점유권은 나중에 분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되니까 사실적 내용의 물권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소유권부터 지상권, 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7개는 전부 다 당의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그러한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요 7가지 종류는 전부 다 본권의 성질이다. 그 본권 중에 대표가 누구냐?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만들어주고 유치질권, 저당권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과 크게 나누면 본권을 나눠주고 그 본권 안에는 다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소유권을 가장 본권의 기본 대장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유치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 전세권에서 나누어서 각각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민법의 이 형태를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요. 이 물권의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도 있어요. 그러나 관습법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관습법상의 물권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겠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 물권 정도는 여러분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은 그죠? 첫 번째, 분묘기지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묘기가 존재하는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요. 이게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타인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두 번째,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라 하면서 그 법이 뭐냐?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법 규정에 의해서 아예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은 특별법상의 물권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우리 민법상의 규정이 없고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있는 데는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물권으로 따진다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물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둘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요, 뭐 온천권이라든지 또 공원 이용권이라든지 또 도로 사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독립된 물권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어요. 그죠? 뭐 사실상 소유권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소유권 이것도 인정될 수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민법상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두시는 경우는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3페이지에 보시면 민법상의 물권의 분류 그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가면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두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물권을 취득했을 때 어떠한 일반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물권 안에서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